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그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와 개념 과목들을 정리해봤고요. 손익계산서 우리 교재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경영성과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사정이 어떨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많은 회사는 미래의 현금 사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의 경영성과를 보면은 다음의 수익 창출 능력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단기의 경영성과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 내년에 이 회사 금년에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차기에는 현금 사정이 좋겠구나. 그리고 차기에도 별 문제 없다면 수익 창출이 올해만큼은 되겠구나.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올해 이 정도였으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근사한 달성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기본 구조를 알아보자 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할 때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T계정으로 그냥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작성을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수익, 대변에다 수익 과목을 전부 기록을 하고 차변에는 비용 과정을 쭉 기록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산출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수익도 매출액과 비용의 매출원가를 서로 대응시키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구한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을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그런 보고식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그림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요소가 1, 2, 3, 4, 5, 6 6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6가지 요소에는 수익이 2개, 비용이 6개입니다. 제가 수익만 한번 빨강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요거 수익입니다. 다음에 영업의 수익 요게 수익입니다. 자, 동그라미 1, 2, 3, 4, 5, 6 6가지 요소에서 수익 항목은 요 2개예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의 수익. 같은 수익인데 우리 T계정처럼 나란히 대변에다 쓴 게 아니라 자기 그 성격에 맞는 위치에다 배치를 했죠. 자, 한번 왜 영업의 수익은 여기에 놓았고 매출액이라는 영업수익은 왜 여기에 놨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말이죠, 이런 순서대로 작성하는 이유를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매출액이라는 것은 영업수익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매출원가 요게 비용인데 요게 비용이에요. 이 비용은,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입니다. 대응되는 비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상품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럼 매출액이 그게 10만 원에 팔았으면 매출액이 10만 원입니다. 상품 한 개를. 그런데 그 상품을 우리가 매입해온 가격은 6만 원에 사왔어요. 그게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건 그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6만 원. 그걸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표시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이제 4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비용을 뺍니다. 근데 이 비용은 뭐냐? 이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판매비가 있겠다 이거예요. 판매비 또는 관리비. 예, 판매비와 관리비. 이 개정 과목이 엄청 많아요. 매출 원가는 개정 과목이 저거 딱 하나예요. 그냥 매출 원가. 매출 원가라는 비용에는 그냥 개정 과목도 매출 원가 하나예요.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3번에 있는 이 비용은 개정 과목이 한 20여 가지 이상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 유지비, 수선비, 세금과 공과, 수도광열비, 전력비 아주 많아요. 예, 보험료 이런 것들. 그래서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정 과목별로 쫙 집계를 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판매 관리비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판매 관리비가 2만 원이 들어갔다. 2만 원. 그러면 여기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매출 총이익은 아까 4만 원 나왔죠? 4만 원 나왔었어요. 그럼 판매 관리비가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쫙 긋고 영업손익을 계산합니다. 영업손익. 이게 영업손익이에요. 즉 영업이익이 났죠. 손실이 난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이 2만 원이 발생합니다. 영업이익이 2만 원. 매출 총이익 4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2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2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업의 수익은 아까 수익이라고 그랬죠. 영업의 수익이라는 건 뭐냐? 상품을 팔아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비익 같은 건데요. 아니면 이자 수익 같은 거. 은행에 여윳돈을 넣어놨더니 이자가 붙었더라. 이런 거 영업의 수익이에요. 아니면은 회사가 그동안 이렇게 회사에 있는 여러 잡지 같은 것을 쭉 보아왔는데 이 잡지를 1년치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처분을 했더니 돈이 생겼어요. 잡지 팔았더니 돈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영업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죠. 영업 외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을 계산했더니 3,000원이 나왔더라. 그러면 요 3,000원은 영업이익에다 더합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 이것도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5번 이거 비용. 영업의 비용은 뭐냐? 이자 비용 같은 거예요.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서 돈을 빌렸더니 이자를 달라고 그래서 이자를 줬다. 이런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에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습니다만은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자 비용이 1,000원 나갔다. 그럼 이건 빼줍니다. 자, 영업이익 2만 원에다가 영업의 수익 3,000원을 더하면 23,000원이요. 영업의 비용 1,000원을 빼면 22,000원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것은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에 순이익이에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글씨가 뭐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나누면서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엉망이 됐는데 그냥.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요거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이거 비용입니다. 개정 과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그냥.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은 개정 과목이 꽤 여러 개 됩니다. 한 10개 이상 돼요. 10개 정도. 우리 교재에서 배울 거 한 10개 정도 배울 거고. 자, 법인세 비용은 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2억 원 미만인 법인이다. 그러면 뭐 세율이 가령 5%다. 그러면 5%. 10%다. 그러면 10%. 자, 계산하기 좋게 10%다. 그러면 22,000원에 그냥 2,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원이 법인세예요.
그럼 법인세 비용을 뺀 나머지 여기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당기순이익 2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이러한 순서대로 성격별로 이걸 우리가 수익 비용을 어떻게 배치했다? 성격별로 배치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격별로 나열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꼭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6가지를 수익 항목 2개와 비용 항목 4개로 딱 나눌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는 거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구나. 그러면 영업손익은 어떻게 구하지? 이 매출원가 뺀 거가 매출 총이익이니까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지?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뺀다. 그것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하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까지 구한 거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다. 그게 당기순이익이다. 네, 이것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T계정으로 이걸 쓸 때는 여기 매출액하고 여기 있는 영업의 수익은 대변에다 갖다 썼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 비용,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요 4가지는 여기 손익계산서에 차변에다 갖다 넣었죠. 손익계산서에 차변에 비용을 갖다 넣고 수익은 여기 대변에 갖다 넣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격별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꼭 암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 항목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그겁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상품 판매한 것이고, 매출원가는 거기에 대응되는 상품의 구입원가, 매입원가 또는 제조업이면 제조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판매비와 그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다.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해요. 이자 수익 같은 것이라고 그랬고요.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같은 것이 영업의 비용이다. 또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회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금을 말해요. 법인세를. 네, 그래서 계정 과목, 수익 계정 과목 2개, 비용 계정 과목 4개로 분류해서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을 외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매출액,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매출액 계정 과목들에 해당이 되고, 매출원가는 그냥 상품이면 상품 매출원가, 제품이면 제품 매출원가가 계정 과목입니다. 네, 비용 쪽에 판매관리비라는 비용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의 계정 과목으로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런 것이 영업의 수익이고, 또 영업의 비용으로는 이자 비용, 기부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또 법인세 비용은 계정 과목이 하나라고 그랬죠. 법인세 등.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빨리빨리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개정 과목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는요, 비상장 기업에서는 작성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무 문제로는 이 현금 흐름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요 부분 한 세 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현금의 흐름을 표시하느냐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의 흐름과 투자활동에 관한 현금의 흐름, 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현금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 자본 조달을 위한 재무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든다. 현금 출납장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현금 출납장은 매일매일 날짜 순으로 현금의 잔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 현금 흐름표는 결산 때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자본변동표라는 재무제표도 있어요. 자본변동표. 아까 자본의 분류 배우셨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해서 기업의 자본이 그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자본변동표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는 그것과 똑같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전기와 단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만든 표, 자본변동표라는 재무제표가 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지금 네 가지 지금까지 했죠? 현재까지는. 자, 맨 먼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재무제표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주석 번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석에다가 담아줘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주석까지. 주석도 뭐 작성하는 법이나 이건 출제가 안 되니까요. 주석이 어떤 것인가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장 회계의 개념까지,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와 또 재무상태표의 구조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1장의 내용은 개념을 정리한 거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제2장은 세부적인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계를 이제 회계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 숲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길을 한번 본 거예요. 개념을 정리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1장을 다 공부했으니까 1장을 한번 복습해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뒤에서 그 유형별 이론 문제 푸는 거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여러분들?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요,
유형별 연습이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너무 많이 왔는데. 네. 300 유형별 연습 문제. 예. 309페이지를 펴십시오. 예, 309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제1장에서 정리한 부분까지만 한번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정리한 것들을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회계의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기업에서 단순히 장부 정리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2번.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번. 기업의 과세표준 결정이 주목적이다. 과세표준이 주목적인 것은 우리가 세무를 얘기하는 거죠. 세무회계. 회계의 기본 목적은 아닙니다. 이건 세무회계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의 재무상태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 회계는 재무상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까지 파악하죠.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건 2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다음 2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만을 위해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예. 경영자만을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원가관리회계가 경영자만을 위한 회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맞은 설명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무보고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맞죠? 네.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다. 맞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1차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다도 맞습니다. 재무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가 아니라 이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그렇죠. 예. 재무정보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네. 그러나 추정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과거에 대한 정보이지만 일부는 추정치도 있어요. 3번. 재무정보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군요. 예. 추정에 의한 정보도 우리 재무제표에 있죠.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감가상가 아니죠.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출채권 배울 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1%, 2% 이렇게 대손 예상률을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휴정에 의한 측정치가 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5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 4번이죠. 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시연 가능성이라는 건 없었어요.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6번.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 예피적이죠. 예피적.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우리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였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네요. 여기 적시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표검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이 신뢰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답이 2번에 있죠. 표현의 충실성, 이거 신뢰성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에 8번은요.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가져야 할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뢰성을 가지려면 표검중이 되어야죠. 1번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 검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예측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뢰성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거 신뢰성에 해당되는 얘기고. 4번은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이죠. 그 다음에 9번은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나오는 말이 예측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정할 수 있게 한다. 피드백이라고. 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건 피드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측, 피드백 이런 것은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죠. 2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을 보면 아래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가번은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질적 특성이다. 적시에 제공된다? 적시성이죠. 적시성. 그 다음에 2번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적 특성이다. 이건 중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답이 2번입니다. 다음 11번. 현행 기업 실무에서 상장 기업에 대하여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반기 6개월치를 말해요. 6개월치.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표하라고 했는데 상장 기업의 경우에 왜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적시성 때문일까요? 비교 가능성 때문일까요? 신뢰성 때문일까요? 피드백 가치일까요? 적시성 때문에 그렇죠.
반기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가 1년치를 예측을 해보려면 반기의 성과를 빨리 보아야 1년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표하라는 것은 적시성에 관한 얘기예요. 다음에 12번. 다음 가에 해당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이랬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로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존속 가능성. 계속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기업.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네, 답이 계속기업의 원칙이죠. 우리가 회계의 전제조건이다 그래가지고 기업 실체의 가정 하나 있었고 4번에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 또 하나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하는 회계의 전제조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무제표 쪽을 볼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 아까 5가지 우리 다 열거해봤죠. 3번이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본 변동표는 있지만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건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모두 5가지인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니까 외워두셔야 된다. 자, 2번은 다음 중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은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번은 비용이니까 표시되지 않겠죠. 그래서 4번 복리후생비가 답이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맞죠? 재무상태의 구성요소는 자산부채 자본 맞죠? 재무상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에 의해 작성되는 것 맞죠? 등식 맞았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만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상태표만 그런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비교식으로 작성합니다. 비교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 전산에서 도전 프로그램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에 단기와 전기 6기와 5기를 같이 이렇게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비교식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도 한번 봅시다. 손익계산서도 보게 되면 자, 손익계산서가 맨 위에 매출액, 그 밑에 매출 원가, 그래가지고 매출 총이익 얼마, 그 밑에 판매관리비에서 판매관리비 쭉 나열했고 저 밑으로 쭉 이어져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제6기 단기에 대한 거, 제5기 전기에 대한 거, 단기와 전기를 같이 비교하고 있죠. 이걸 비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재무제표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다 비교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죠. 다음 4번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1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이 원칙이다. 아까 총액으로 표시한다. 4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다가 아니라 높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부터 배열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과 부채의 상계 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틀렸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인 거죠. 2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맞았죠? 3번은 뭐가 틀렸겠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니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미결산 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미결산 항목은 그대로 표시할 수 없어요. 반드시 결산해가지고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과 같은 이러한 임시 계정 과목은 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서는 안 돼요.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가수금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가수금은 부채에서 배울 것이고 가지급금은 자산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에 6번 보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원칙이고 당기 순손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이게 결정적이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뭐죠? 손익계산서. 그죠? 네. 다음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거. 발생주의 원칙. 이제 앞으로 내일 발생주의 원칙부터 우리 공부할 거라 그랬죠. 아니다. 발생주의 원칙 이미 얘기했죠. 발생주의 원칙. 맞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아까 매출액 밑에 매출원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의 그 성격에 맞추어서 배치를 한 거예요. 총액기준 원칙. 맞습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손익계산서에는 유동성 배열이라는 원칙이 없어요. 우리가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때 유동성 배열을 하는 것이지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격별로 표시를 합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다음에 8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았죠.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직 안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앞으로 순 매출액을 구할 때 이걸 다 빼줄 거예요. 세 가지. 맞습니다. 3번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이 얘기 지금 여러 번 나오죠. 매출원가의 산출 과정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된다. 여러분 매출원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됩니다. 4번 보기가 뭐예요?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네, 여기서 포괄손익이라는 포괄손익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거다. 이 중에 평가와 관련된 것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거래 외에. 다음에 9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았죠?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맞았죠? 3번.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가 되겠죠. 4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선으로서 기부금,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의 비용에 기부금은 해당이 되지만서도 접대비라는 건 영업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접대비는 판관비로 분류합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판매 관리비, 판관비.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0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 맞죠? 2번.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 정보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선으로 법인세 비용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틀렸죠. 영업의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은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에 법인세 비용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법인세 비용 항목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다음 11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금액에서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맞죠? 자본금은 액면금액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감자차익 등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이거 틀렸네요. 이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 본 거잖아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이익 본 거고 감자차익도 이익 본 거잖아요. 이익 본 건 잉여금이죠.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장 회계의 개념을 정리한 것까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론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회계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2장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부터 상세히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8페이지 접어두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